자, 540쪽입니다. 자, 감가수정하는 방법은 5가지 방법이 있죠. 내관, 분시 이미 있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공부하셔야 될 내용은 내관, 분이고 핵심을 두고 정리하셔야 될 내용은 내용연수법인데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라는 게 있어요. 과연 정액법이 뭔지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정액법은 혹시 이제 제조달 원가가 1억인 부동산이 있다고 칩시다. 제조달 원가가 1억인 부동산이 있는데 얘는 1년에 상가격이 얼마일까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었냐면요.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내용연수가 20년이고 잔존가치가 2천만 원이다. 잔존가치가 2천만 원이다. 그다음에 그 신축한 지 5년의 경과가 되었다. 뭐 이렇게 문제 나온다면 암산으로 한번 해볼까요? 암산으로. 얼마가? 1억이 2천 원까지잖아요. 8천만까지요. 8천. 아, 죄송합니다. 40년 할게요. 죄송합니다. 40년. 한 번 더. NG. 다시 갑니다. 자, 1억이 2천은 안 가지고 8천 남아있잖아요. 그죠? 예, 8천이 40년까지잖아요. 1년 얼마? 200. 200씩 몇 년? 5년. 그럼 1000이니까 빼주면 9천. 9천이 적산가격.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게 이제 1년에 200씩 계속 가지는 거예요. 200씩. 요게 이제 정액법이고, 정액법은 주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건물 같은 자산에 적용을 합니다. 자, 건물은 왜 정액법을 쓰냐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적 순환을 똑같이 거치기 때문에 1년에 똑같은 금액씩 가도 된다라는 가정을 하는 게 정액법이에요. 정액법보다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상환기금법. 상환기금법 좀 유명하긴 한데 단독으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상환기금법은. 자, 일단 상환기금법은 어디다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기법이냐면 광산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기법이고요. 이걸 만든 사람 이름이 호스콜드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호스콜드 방식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호스콜드가 누구냐면 광산 기사였거든요. 광부였거든요. 이 호스콜드 생각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호스콜드는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혹시 제조달 원가가 1억인 광산이 있다면 1년에 우리가 캐낼 수 있는 장비나 인원이 한정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00씩 상각이 된다면 계속 200씩 상각이 된다라고 보는 게 상환기금법이에요. 상환기금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액법이에요. 무슨 법이라고? 까지는 금액이 매년 똑같다. 1년에 캘 수 있는 인원이나 장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의미가 하나 있는데, 자, 상각이라는 의미는 광산 입장입니다. 광산 입장에서는 200이 까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되냐면 광부 입장에서 봐야 돼요. 광산 입장에서, 물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이 광부는 이 광산에서 200만 원을 캐내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자본 회수해온다 또는 회수해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산으로부터 이제 200만 원을 회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5천만 원이 상각된다면 광산 입장에서는 5천만 원이 상각된 거지만 광부 입장에서는 이 광산으로부터 50%를 회수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1억이 다 상각이 된다는 것은 회수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광부 입장에서는, 호스콜드 입장에서는 이걸 회수해 왔는데 회수된 걸 가지고 200만 원을 회수된 걸 가지고 재투자한다라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재투자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 이자를 축적이자라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우리 문제 풀다가 이자라는 말이 뜨는 순간 무조건 상환기금법이에요. 왜냐하면 정액법과 정률법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죠. 자, 내가 호스콜드예요. 1년에 200만 원어치, 딱 1년만 봅시다. 200만 원어치를 캐내왔어요. 그걸 시장에 내다 팔았어. 그럼 내 손에 얼마 들렸겠어, 일단? 원가만 따지더라도 200이 들려있겠지. 근데 얘는 또 광물캐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200을 은행에 넣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은행에 넣어놓고 하면 거기서 10% 이자, 예컨대 10% 이자 20이 생긴다는 거지. 이 20을 고려해야 되는 건데, 고려할 때, 자, 이자는 광부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죠.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는 200이 까졌을 건데, 이자가 20만 원 보충해주면 까지는 금액은 얼마밖에 안 된다? 18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상환기금법은 이자가 발생합니다 하면서 플러스 20, 20, 20, 20, 20을 쓸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상각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220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80이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뭐에? 200에 플러스 20이 되면 마이너스 180이니까요. 요거 여러분 계산 못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200에 플러스 20이면 마이너스 180입니다. 알겠죠? 내 잘못 아니잖아. 억울하다 진짜. 마이너스 200에 플러스 20이면 마이너스 180이다. 이게 이해 못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 어쨌든 이자가 상환기금법에서만 이자가 나와요. 이자가 나옵니다. 그럼 결국 상환금액을 다시 계산하면요, 상환기금법에서는 18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상각이란 말의 의미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정액법에서는 1년에 얼마까지는데 200까지는데 똑같은 물건을 까더라도 상환기금법에서는 180까지고 그 차이 20이 바로 이자다. 이자를 고려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상환기금법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해보니까요. 이해 그 수업 들을 때 뿐이더라고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지 마시고요. 암기하세요. 정액법 얼마까지일 때 1년에 200까지일 때 상환기금법 180까지고 차이가 얼마 나는데 20이 나는데 20은 뭐다? 이자. 이 이자를 어디서 고려하더라? 상환기금법에서. 정액법에서 고려하는 게 아니고 이자만큼을 상환기금법에서 고려하더라. 조금 재밌는 방법이 정률법인데요. 정률법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정률법 같은 경우는 주로 기계다 씁니다. 기계. 그 정률법에서는 일단 제조달원가를 제가 여기다 쓸 거예요. 제조달원가를 쓰고 상가액을 쓸 건데 상가액 쓰기 전에 정률법은 뭐가 확정이 돼 있어야 되면 상가율이 확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상가율을 10%로 가정할게요. 이게 20% 계산하고 30% 계산하는 게 더 화끈하긴 한데 2년치밖에 계산을 못 하더라고요. 20% 30% 하니까 계산을 못 해요. 어쩔 수 없이 국려지책으로 제가 1억 할게요. 이번에 1,000만 원 합시다. 이거랑 좀 구분하기 1,000만 원. 1,000만 원 10% 얼마죠? 100만 원이죠. 가지고 남은 금액이 900이에요. 900이 10%? 가지고 남은 금액이 810이에요. 그 다음에 10%? 81. 그러면 729거든요. 이건 73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맞죠? 예. 자, 그러면 정률법에서 뭐를 곱할 때는? 상각률을 곱할 때는, 자, 따라해 보세요. 잔존가치. 한 번 더. 잔고. 남아있는 값어치에다가 상각률을 곱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어디다 곱하면 안 되면 제조달원가에다 곱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왜 제조달원가에다 곱했냐면 제조달원가가 다 남아있었으니까 곱했을 뿐이지 상각률을 잔존가치에다 곱해야 돼요. 알겠죠? 곱하면 상각액은 초반에는 마다가 크다가 후반으로 서로 점점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초반에 많이 까지고 갈수록 줄어들면서 까지는 게 정률법인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기 보세요. 정률법은 초기에는 상각률이 크고 후반으로 갈수록 상각률이 줄어든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상각률은 불변이에요. 초기에 상각 뭐가 크고 액이 크고 후반으로 갈수록 상각 액이체가 많은 게 정률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틀리면 안 되는 게 제목이 정률이에요. 정률이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일정률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율이 변하지 않는 거지 액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액은 체감하고요. 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률법은 초기에는 상각률이 크고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상각률이 줄어든다. OX. 율은 변하지 않아요. 10% 똑같이 적용하는데 잔존가치가 줄다 보니까 초기 상각 액이 크고 후반으로 갈수록 상각 액이 줄어든다. 그래서 특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조달원가가 요 얘기는 해야 되겠네. 그래서 왜 기계 같은 경우는요, 초반에 많이 깎고 갈수록 적게 까지면요, 기계 같은 경우는 새 거일 때 효용 가치가 높고요, 중고가 되어버리면 효용이 형편없이 가치가 준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TV 홈쇼핑 보다 보니까 안 되겠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자꾸 공부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운동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운동기구를 삽니다. 얼마 주고? 100만 원 주고. 그죠? 근데 1년 지나면 그게 뭐로 바뀌어 있냐면 빨래거리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빨래를 넣는다고 거기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그게 얼마짜리였는데 100만 원짜리였는데 팍팍 까진다고. 빨래거리는 그렇게 비싼 빨래거리가 필요 없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기계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상각이 크고 후반으로 가서 상각이 줄어드는 게 바로 중고가 돼버리면 가치가 형편없이 준다라는 특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빨래거리 2개 있습니다. 안 사야 되는데. 제조달원가 1,000만 원짜리가 있고 내용연수 5년이 있고 자꾸 와이프가 기부하는 데 있대요. 기부하는데 그걸 보내면 그 금액만큼 기부 금액 처리해서 그 기부금 처리하는데 하여튼 뭐라던데 하여튼 그런 데가 있대요. 자꾸 보내겠대요. 근데 내가 그날은 또 운동을 해요. 또 이렇게 아니 왜 기부를 하느냐, 내가 지금 운동하려고 샀는데 하고 또 그날 운동을 하고 그럼 또 2달 뒤에 와이프가 얘기를 해요. 보내자. 아니 왜 보내느냐, 내가 운동을 하고 있잖아 지금 하면서 또 가서 또 운동을 1시간 동안 또 해요. 그죠? 예.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직까지도 빨래 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빨래는 있겠네. 예, 그죠? 있어요. 원래 기계가 그래. 기계가 새 거랑 중고랑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잔존 가치는 없습니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1,000만 원짜리가 5년 동안 다 까지는 거예요. 잔존 가치 없이. 이번엔 잔존 가치 없다고 생각할게요. 물론 이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예요. 1, 2, 3, 4, 5입니다. 자, 율로 까보고 액으로 까보고 기로 까볼 거예요. 유래기로. 제일 쉬운 게 뭐로 까는 거냐면 액으로 까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율이 있고 액이 있고 기가 있는데 액은요 그냥 200씩 5번 까면 되거든요.
그러면 잔존가치 없이 화끈하게 1,000만 원이 닦아지거든요. 근데 상환기금법은요. 원을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원을 똑같이 그리고요. 빗금은 안 하실 건데요. 요렇게 실 거예요. 귀찮지만 다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은 뭐 심화 과정이니까. 그럼 까지는 금액 결국 180입니다. 여러분들 200으로 5번까지면 1,000만 원 만들 수 있습니까? 180으로 5번까지면 900밖에 못 만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1,000만 원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나머지는 이자가 보충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정일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많이 가지고 한번 만나게 해주지 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400 정도, 뭐 400 정도라고 할게요. 그냥 300 정도, 200 정도, 70 정도, 30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지금부터 다 외웁니다. 정일법은 얼마 곱하기 5? 200 곱하기 5. 상환기금법은 얼마 곱하기 5? 180 곱하기 5. 정일법은 다 하세요. 400, 300, 200, 70, 30. 400, 300, 200, 70, 30 다 하면 1,000만 원 되는 거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뭘 묻냐면 초기에 이렇게 나와요. 언제? 초기에. 자, 대답합니다. 초기에. 누가 제일 많이 감가되나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1, 2층 모으면 되니까 정일법이 제일 많이 감가되죠. 400. 맞아요? 그 다음 누구? 액. 그 다음 기. 따라서 유래기. 그래서 우리 책에 순서는 정액법, 정율법, 상환기금법인데 자꾸 유래기 했던 이유가 초반에 많이 감가되는 순서가 요 순서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평가금액, 가격의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의 순서. 자, 1,000만 원짜리가 400 가졌어요. 가격? 얘는 820. 가격의 순서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합니다. 까지는 순서 어떻게? 유래기. 평가금액의 순서도 유래기 해놓고 세팅은 유래기로 해놓고 까지는 순서는 방향이 요래 맞아요? 평가 금액의 순서는 요래 근데 진짜 시면 안 나오는 건데 책에 있어서 제가 이 얘기는 좀 할게요. 혹시 기말이 되었다. 기말. 얘는 1,000만 원 다 까졌거든요. 얘도 1,000만 원 다 까졌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1,000만 원 다 까졌지. 근데 얘는 끝까지 900밖에 안 까졌어. 그래서 가격을 보면요. 잔존가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둘 다 가격이 빵원이거든. 근데 얘는 100원은 남아있어. 왜냐면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따라서 혹시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기말이 되면요. 우리 세팅한 값 있잖아. 거기다가 율가액이 같아진다라는 얘기만 해주면 돼요. 누가 같아진다? 율가액이 같아지고 얘는 끝까지 가격이 마하고 감가되는 금액이 적고 끝까지 가격이 비싸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팅한 다음에 율액기 세팅한 다음에 이게 맞는데 기말로 가면 누구와 누구만 같다? 율가액만 같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 중에 감가수정이란 작업과 감가상각이란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감가상각이에요. 둘 다 감가상각. 원래는 둘 다 감가상각인데 감정평가에서 하는 감가상각을 감가수정이라 부르고 기업회계에서 하는 감가상각을 그냥 감가상각이라 불러요. 자, 그럼 일단 제가 내용부터 쭉 한번 정리를 할게요.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가액을 구하기 위해서 감가수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냐면 제조달 원가에서 해요. 제조달 원가에서. 얘는요. 감가윤이 3개가 있어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있고요. 얘는요. 내용연수도 경제적 내용연수만 봐요. 그리고 얘는요. 관찰을 꼭 해요. 관찰을 해서 실제와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해요. 그리고 얘는 물건이 현존해야 돼요.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얘는 삼각자산에 쓰는 게 원칙이지만요. 조성지 매립지에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토지는 무슨 법을 쓴다? 공시가격법을 쓴다.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토지 중에서요. 간척사업에서 만든 토지를 조성지 매립지 그래요. 그럼 조성지 매립지는요. 공시가격법을 쓸 수가 없네요. 그의 공시가 발표되지 않았을 테니까. 갈 데가 없네? 괜찮아요, 여러분들. 갈 데가 없으면 원가법을 쓰니까. 우리 지금 원가법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감가상각은 삼각자산에 쓰는 게 원칙이지만 비삼각자산인 토지에 쓰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 그동안 받은 감가수정이고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는 걸 지금 통째로 한번 외워보세요. 자, 특정 기업에서 기계가 하나 들어왔어요. 기계. 얼마짜리 기계가 들어왔냐면 1,000만 원짜리 기계가 들어왔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샀는지 아세요? 일시불로 샀어요. 하지만 일시불로 한 번에 1,000만 원 비용 처리를 안 해주더란 얘기예요. 기업 회계라는 게. 얘 수명이 몇 년이라면? 만약에 5년이라면 5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400, 300, 200, 70, 30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감가상각에서 비용 회계 처리할 때는요.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만 보지 경제적 감가를 보지 않더래요.
그럼 두 개만 봅니다. 뭐? 물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수명이 몇 년 잡혀 있는데 5년 잡혀. 그래서 3년 동안은 감가상각처리를 잘 했겠지? 맞아요? 근데 3년 사이에 기계가 전부 멸실되었어. 일부 멸실이 아니에요. 전부 멸실이에요. 그럼 기계 없지 지금? 그 나머지 2년 동안 상각을 처리를 할 수 있어 없어? 해요. 해요. 그러면 기계 사자마자 없어졌어. 그럼 5년 동안 비용 처리를 해야 안 해? 해요. 그럼 태초에 기계가 잘 있나 잘 없나 관계가? 없고 수명이 몇 년이라면? 5년이라면 5년 동안 계속 상각 처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와 일치할 필요도 없고 관찰할 필요도 실제와 일치할 필요도 없고요. 관찰할 필요도 없고요. 물건이 멸실되어도 괜찮아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1,000만 원 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이걸 취득원가라 그래요. 무슨 원가? 처음 사올 때 가격. 그리고 여러분들 똑같은 물건을요. 회계사마다 세무사마다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같은 물건에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써야 돼요. 그 내용연수를 뭐라 그랬어요 제가? 법정연수라 그랬어요. 그럼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볼까? 우리 지금 감가상각 보고 있나요? 얘는 기업 회계에서 비용 배분이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나요? 얘는 무슨 원가? 취득원가. 이상 소리 하지 말고. 자, 취득원가. 감가비 몇 개? 2개. 물, 기. 뭐는 없어? 경은 없어. 내용연수는 무조건 무슨 내용연수? 법에서 정한 내용연수. 맞아요? 관찰할 필요가 없고요. 실제와 일치할 필요도 없어요. 물건이 멸실되어도 상각은 계속되니까 현존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리고 얘는 상각자산에만 써요. 그러니까 기업회계에서 토지를 감가상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이 안 되는 물건 어떻게 감가상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상각자산에만 쓰지 비상각자산에는 못 써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물으면 저한테 수정상각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볼래요? 엄지 한번 꺼내봐요. 엄지 꺼내서 이렇게. 이것도 효과 있어요. 수정상각 할 거예요. 뭐요? 수정상각. 수정할 때는 이렇게 기울이세요. 상할 때 이렇게 기울이세요. 한번 해볼까? 예. 회계에서 비용 배분하는 거 상각, 평가에서 가격 구하는 거 수정, 제조단원가 수정, 취득원가 상각, 법정연수 상각, 경제적 연수 수정, 물기경 수정, 물기 상각, 관찰할 필요 없고 실제 일치 필요도 없어요. 상각, 관찰도 해야 되고 실제 일치도 해야 됩니다. 수정, 물건이 현존해야 돼요. 수정, 멸실되어도 상각은 계속됩니다. 상각, 상각자산에 쓰는 게 원칙이지만 조성지 밀입지에 쓸 수가 있습니다. 수정, 상각자산에만 쓰지 비상각자산에 못 써요. 상각, 그렇게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요거 이제 지우고 한번 해볼까? 지우고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닌데 지우고 예. 자, 손 꺼내세요. 수정상각 한번 해봅니다. 평가에서 가액 구하는 거 바로 효과 나타나죠. 평가에서 가액 구하는 거 수정, 회계에서 비용 배분하는 거 상각, 제조단원가 예? 수정, 취득원가 상각, 법정연수 상각, 경제적 연수 수정, 물기경 물기 상각, 관찰해야 됩니다. 뭘? 관찰할 필요 없습니다. 상각, 물건이 현존해야 됩니다. 멸실돼도 괜찮습니다. 토지에도 쓸 수 있습니다. 상각자산에만 씁니다. 상각. 그러니까 요건 감이에요, 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수정이랑 그 다음에 살짝 우리가 언급했던 상각의 비교점 이렇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야 되면 훅 들어와야 돼요. 훅. 그러니까 이게 들어올랑 말랑 경계선에 있으면 안 되고 들어올 때 훅 들어오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 앞으로도 잠깐만 터치해주면 안 틀립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올 때 이게 헷갈리고 막 그러면요. 집에 가서 공부를 오늘 화끈하게 좀 해버리시면 앞으로는 이 부분 안 틀립니다. 교재를 보고 올게요. 그 내용을. 다시 앞으로 가서 359. 359에 가시니까 동그라미 3번. 539 미쳤나봐요. 539. 539에 가니까 동그라미 3번에 539에 동그라미 3번에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게 평가상의 용어인지 회계학상의 용어인지 가격 구하는 건지 아니면 뭐 비용 배분하는 건지 제조단원가인지 취득원가인지 경제적 연수인지 법정 연수인지 물기경인지 물기인지 관찰을 인정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내용 나와 있습니까? 요새 이해됩니까? 예. 다시 한 장 넘기셔서 기억의 내용 연수를 표준화하는 방법에서 정액법 하는 거 보이세요? 정액법은요 200 곱하기 5라고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제목 옆에다가 200 곱하기 5라고 써놨습니까? 예. 밑에 공식이 나와 있는데 그 공식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제조단원가가 2억인데 잔존가치가 2천이야. 빼야지. 얼마? 1억 8천. 내용연수가 50년이야. 나누기 50년. 어디다 50년? 1억 8천에 50년. 그럼 360 나오거든. 360 곱하기 5를 때릴 거예요. 5가 뭐죠? 경과 연수. 그럼 1800 나올 거거든. 1800이 감가 누계. 거기다 빼기 2억 때리면 빼기 빼고 읽으면
적산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그게 그 내용이야, 이게. 그 내용이고. B번에 보니까 정률법 나옵니까? 정률법 옆에다가는 지저분하지만 숫자 다 적어 놓으세요. 400, 300, 200, 70, 30. 처음에 많이 가지고 갈수록 적게 가지는 거 맞습니까? 근데 얘는 공식 보니까 세 번째 점에 가보세요. 세 번째 점에 무슨 가액은? 적산 가액은 제조달 원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전년 대비 감가율의 n승. n은 경과연수 돼 있나? 제가 이게 오히려 10이 나오면 더 쉽거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10을 한번 보세요. 제조달 원가가 3억이다. 보고 있나? 그다음에 상각률이 10%다. 보고 있나? 그리고 3년이 경과했다. 이렇게 하면 돼. 자, 얼마 곱하기 3억 곱하기 0.9에 3승 때리면 답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 정액보다 더 쉬워. 1에서 10% 빼라는 얘기지. 얼마? 0.9. 몇 년? 3년.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20% 5년. 시작. 3억 곱하기 0.8에 5승.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뭔지 알겠죠? 근데 간혹 시험에서는 이거 20% 안 주고요. 80%가 잔존가치율이다.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럼 80%에 3승 하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한 칸 올라가 보시니까 그런 말이 나오네요. 적산가액은 뭐 곱하기 제조달 원가 곱하기 전년 대비 잔가율의 n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10%씩 까진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90%가 남아있다라고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야. 다시. 20%가 까진다고 나오기도 하고 80%가 남아있다라고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야. 나 할 소리 다 했다. 자, 10으로 갑니다. 10번에 보니까 상환기금법 있습니까? 상환기금법 옆에 보니까 광산의 적용이 있죠? 거기다 뭐 써야 돼, 그러면? 180 곱하기 5. 180 곱하기 5 쓰셨습니까? 차이가 20이 나는데 정액법이란 그게 뭐였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가시니까 첫 번째 줄 끝에 이자라는 글자 보이십니까? 거기다가 20이라고 크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자가 뭐 발생한다? 20 발생한다. 되셨어요? 예. 핵심 정리 1번도 있고 2번도 있는데 핵심 정리 1번만 체크해 놓으시고요. 핵심 정리 1번 체크해 놓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 글자 동그라미 합니다. 1번에 동그라미 1번, 유래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도 유래기 동그라미. 유래기 동그라미 하셨어요? 근데 까지는 순서는 방향이 어떻게 요래. 평가 금액의 순서는 요래. 되셨어요? 예. 제일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니은의 관찰금가법이란 말이 보이십니까? 얘는 읽을 필요는 없는데 한 장 넘기시면 나오는 C번의 단점 하나만 기억할게요. 단점. 뭐가 개입된다? 주관이 개입된다. 디귿은 제목만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무슨 법? 분해법. 같은 말로 내구성 분해 방식까지만 밑줄 하나 딱 그어놓으세요. 이것도 감가수정하는 방법이다. 시장 추출법과 임대료 손실하는 법은 알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오고요.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길잡이 문제 1번처럼 나옵니다. 자, 길잡이 문제 1번에 다음 중 감가수정 방법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들 감가수정 방법은 내관 분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임은 진짜 안 나와요, 여러분들. 시임은 안 나오고. 자, 따라보세요. 내관 분. 근데 안타깝게도 내관 분만 시험에 나오는데 관찰금가법과 분해법은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 안 나와. 내가 유래기로 나와. 그래서 오지선다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저 센스가 좀 없어서 그런데 내관분만 시험에 나오는데 내가 종류가 몇 개? 3개. 뭐? 율액기. 그럼 제가 지금 보니까 1번, 2번, 3번 보이세요? 1번, 2번, 3번은 뭐야? 그다음 뭐? 관. 그다음 뭐? 분이 나와야 돼. 잔해법이 나왔잖아. 여러분들 내관 분시임이에요? 내관 잔시임이에요? 아, 대답을 해보라고. 내관 분시임이에요? 내관 잔시임이에요? 분해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분해법이. 그러니까 내는 내로 안 나오고 유래기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내관 분심으로 암기는 하는데 내는 유래기로 나올 거다라는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책을 한 장 더 넘기셔서 545쪽. 545쪽에 가시니까 이번에 적산법 하고 나옵니까? 예, 일단 공식이 보일 겁니다. 적산임료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플러스 필요재경비하는 공식이 보이십니까? 이거 제가 어떻게 암기한다 그랬어요? 기기필. 공식에다 별 하나 때려두시고 이게 뭔 말인지는 저랑 한번 얘기를 해보고 갑시다. 중요하진 않지만 뭔 말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뭔 말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지금 보세요. 적산임료라고 쓰는 순간 적산법을 쓰는 거예요. 적산법은 임대료고 하는 건데요. 기초가액에다가 플러스 곱하기 기대이율을 곱합니다. 여기는 플러스 필요재경비를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만 이걸 갖다가 기기필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기기필. 자, 그럼 기기필이 뭔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참고로 적산임료를 총임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임료? 총임료. 그 다음에 기초가액에다가 기대를 곱한 요 숫자 있죠. 요걸 갖다 우리는 순임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임료?
순임료. 그리고 필요 재경비를 뭐라 부르기도 하냐면 경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요? 경비.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러면 총이란 걸 구할 때는요. 총이란 걸 구할 때는요. 순이란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경비가 있어요. 경비가. 뭐 있다고요? 경비. 자, 그럼 대답 한번 해볼게요. 총 수익에서 경비를 빼면 뭐가 돼요? 순수익이 돼요. 임대료도 똑같아요. 총 임대료에서 경비 빼면 순임대료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순에서 경비 더하면 뭐가 되는 거지? 총이 되는 거지. 뭐해서? 순에서 뭐를 더하면? 경비를 더하면 뭐가 된다? 총임료가 된다. 뭔 말인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제발 보세요. 부동산 하나 있는데 이 상가 부동산이요. 1층, 2층, 3층짜리 부동산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이거 5억이다, 5억 이거. 이걸 또 우리는 시장 가치라 그래요.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로 하는 게 원칙이거든. 근데 나는 이걸 다 임대할 생각은 없고요. 다른 공간은 다 임대가 돼 있고요. 2층만 임대를 하려고 하거든요. 2층이 얼마냐면 2억이에요. 2층이 2억. 그럼 이걸 갖다 우리는 기초가액이라 그래요. 무슨 가액? 기초가액. 자, 근데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요. 시장 가치와 기초가액이 같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내가 이 부동산을 통으로 임대하려고 그래요. 전체 다를. 그때는 시장 가치 얼마? 5억. 기초가액도 얼마? 5억.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썼는지 느낌 왔죠? 구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기초가액은요. 내가 임대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가액만 기초가액이라 그래요. 부동산 전체 가격은 시장 가치. 내가 임대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가액은 기초가액.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기초가액이 2억입니다. 자, 근데 나는 2억짜리 이거 임대해서요. 때려주고도 10% 먹고 싶어. 몇 프로? 이 10%를 기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그냥 기대 이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결국 얼마 먹고 싶은 거죠? 2천 먹고 싶은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 2천 먹고 싶으면요. 2천 받으면 안 돼요. 2천 먹고 싶잖아요. 2천 받잖아요. 2천 못 먹어요. 그럼 순수하게 먹고 싶은 임대료가 2천이라면요. 500을 더 받아야 돼요. 총 얼마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500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2,500 받아서 얼마 먹고? 2천 먹고 500은 뭐 처리하고 경비. 임대사 발한 데는요. 감가상각비 들어가고요. 유지관리비 들어가고요. 조세공과금, 손해보험료, 대손준비금, 공실 등에 의한 손실상당액, 그다음에 정상운전자금의 이자 이런 게 가뮤조선 대공정에서 7가 장목이 있거든요. 근데 필요재경비, 영업경비는 중요한데 필요재경비는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돼. 임대사업에 들어가는 경비를 뭐라 부른다? 필요재경비라고 한다. 부동산 임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반 경비를 뭐라 부른다? 필요재경비라고 한다. 요거까지 말면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합시다. 2억짜리 임대해서 2억이 뭐죠? 기초가액. 10% 먹고 싶어. 10%가 뭐죠? 기대율. 그래서 제가 얼마 먹고 싶냐? 2천만 원 먹고 싶어. 2천만 원이 뭐죠? 순임료. 읽으면 된다. 자, 읽으면 된다. 자, 순임료. 맞죠? 근데 2천만 원 먹고 싶어서 2천만 원 받으면 2천만 원 못 먹잖아요. 500을 더 받아요. 뭐로? 필요 재경비. 이게 경비입니다. 그러면 총 받아야 될 임대료는 2,500. 그럼 저를 보세요. 기기하면 뭐예요? 순임료예요. 기기하면 필이 아닌데. 기기하면 필인가? 기기하면 순임료예요. 기기는 순임료예요? 기기 필해야 총임료예요. 총임료를 적산임료라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기기까지는 내가 먹고 싶은 순임료. 기기 필 해줘야지 총임료. 적산임료가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꼭 필을 하는지 알겠죠? 예. 기기하면 순임료밖에 안 돼. 기기 필 해야 총임료, 적산임료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교재에다도 제가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교재를 조금 넘기셔서 548쪽. 548쪽에 가시니까 제4절 비교 방식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비교 방식은 뭐 지저분한 이론들이 몇 가지 좀 있긴 한데요. 이 지저분한 이론들은 문제풀이방 가서 처리를 할게요. 문제풀이방 가서. 내가 오늘은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저분한 이론들이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론이 진짜 많거든요. 거래사례 비교법도. 근데 거래사례 비교법은 시험에 10번 나오면요. 8번, 9번이 계산 문제예요. 심지어 작년에는요. 계산 문제가 2문제 나왔어요. 거래사례 비교법만. 근데 그 거래사례 비교법 계산 문제는요. 바로 그 문제 옆에 계산기 들이밀잖아요. 그러면 2개 다 푸는데 2개 나다 그러잖아. 2개 다 푸는데 1분이 안 걸려요. 트레이닝만 되면. 물론 트레이닝이 안 되면요. 연습이 안 되면 3분을 줘도 못 풀겠지 뭐.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계산기 들이밀어서 계산 문제 연습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긴 하는데 문제풀이만 가서 이론 정리를 좀 하고 여기서는 계산 문제를 좀 바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필수적인 이론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로 오세요. 강의는 다 내가 있는데 여러분들 쾌하네 보니까 표정에 쾌해.
그 사람이 머리를 너무 많이 쓰면 약간 그거 한 것 같긴 해요. 얼굴에 표시가 나는 것 같긴 해요. 괭하네 오늘. 괭하다. 혹시 집안에 뭐 우환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예. 우환 있어? 자 보세요. 아침에 올 때는 엄청 이쁘게 해서 왔는데 지금 보니까 괭하네. 자, 비중가액 구하는 공식은요. 거래 사례 가격을 가져와요. 사례 가격 가져와서 사시지계면 해줍니다. 일단 사시지계면이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사는 사정보정, 시는 시점 수정, 지는 지역 요인 비교, 개는 개별 요인 비교, 면은 면적 비교인데 잠깐 이 면적이 이게 시험 지문안에 면적이란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 감칙에서는 면적이란 말이 없는데 제가 왜 자꾸 사시지계면 하면서 면적을 자꾸 넣는지 아세요? 계산 문제에서는 면적을 거의 줘요. 면적을 안 주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원래는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사시지까지만 사실은 나와요. 사시지까지만. 그것도 사정보정과 시점 수정은 지문으로 주고 지계를 안 주고 뭐라고 하냐면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한다 이렇게 돼요.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형의 일지계 있거든. 그 1 빼고 나면 지계. 그 지계를 흡수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한다 그랬는데 그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계산 문제 도움이 안 돼.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사시지계면으로 암기하는 게 계산 문제는 큰 도움 돼요. 아시겠죠? 우리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하란 대로 하세요. 예. 비중가액 구할 때는 사례 가격에다가 뭐 해준다? 사는 사정보정 얘기하고요. 시는 시점 수정, 지는 지역 요인 비교, 개는 개별 요인 비교, 면은 면적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 가격 보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비준임료는 왜 안 하는데? 비준임료는요. 자, 잘 들으세요. 사례 임대료에다가 사시지계면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사례 임대료에다가 사시지계면 해주면 되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토지 가격은 중요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져와요. 근데 여러분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는요. 대표성, 중용성, 확정성, 안정성이 확보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지란 땅은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땅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개입된 땅은 표준지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표준지 공시가를 가져와서 토지 가격 구할 때는요. 사시지계면 하면 절대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한 박자 쉬고 들어오거든요. 시지계면 전문 용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엇박자라 그래요. 엇박자. 엇박자는요. 원래도 박자 못 맞추시는 분들도 계신데 엇박자는 박자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박자 평소에 박자 감각 없는 분들은 잠깐 계셔보세요. 내가 할게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토지 가격 구하는 방법은요. 사례 가격 곱하기 사시지계면 하고요. 듣고 있나 지금? 예. 그다음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 가격 구할 때는요. 표준지 공시가 곱하기 시지계면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다르지. 사시지계면과 시지계면은 다르니까요. 절대 음감. 사시지계면 시지계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음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되니까 칠판 한번 보시죠. 항상 내가 감정 평가하려는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라 그래요.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 조금 뭐 그림 올리겠습니다. 내가 감정 평가하려는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라 그래요.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은 인근 지역 맞나요? 예. 그럼 자 그럼 갑시다. 인근 지역 안에는 반드시 대상 부동산이 있나요? 네. 예.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니까 속하지 않은 지역은 유사 지역. 이걸 모두 포함하는 지역은 수급권. 동일 수급권 안에 있는 부동산들은 대상 부동산과 가격이 비슷합니까? 예. 그래서 동일 수급권까지 가서 감정 평가 지역 분석을 하면 가격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사 지역에 가봤더니만 정말 대상 부동산과 비싼 부동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5억의 거래가 되어버렸어요. 내 거랑 비슷한 게. 그 얘를 뭐라 부르냐면 거래 사례 부동산이라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부동산 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말 긴 거 제일 싫어요. 그래서 거래 사례 부동산을 줄여서 사례 부동산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5억이란 가격은 원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거래 사례 부동산의 가격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줄여서 사례 부동산의 가격 더 줄여서 사례 가격이라고 합니다. 5억이 뭐라고요? 근데 그럼 내 부동산이 5억인 거예요? 5억쯤 하는 거예요? 가격이 비슷한 거지 똑같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비교 작업을 5가지 해주는데요. 잘 보세요. 비교 작업 5개를 해주는데 내 거 얼마인지 비교 작업 5가지 해주는데 면적 비교는요. 정말 쉬워서 제가 여기서 표시도 안 할 거예요. 자, 면적 비교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분모분의 분자로 표시할 때는요. 항상 알고 싶은 걸 위로 올려요. 알고 싶은 걸 어디에 올려? 그래서
나는 지금 대상 부동산 가격이 알고 싶어? 사례 부동산 가격이 알고 싶어? 사례는 알고 있는 거야. 대상이 결국 알고 싶은 거야. 대상을 위로 올려요. 사례는 밑으로 내리고. 아시겠어요? 예, 사례. 자, 따라해봐요. 사례. 아래. 사례는 아래로 갑니다. 사례는 아래로 갑니다. 물론 요래와 요래는 다르지만 뭐 야매로 외우는 건데 어때요? 그죠? 사례는 아래로 갑니다. 면적 비교 왜 쉽냐면요. 사례 면적 100 이렇게 나와요. 대상 면적 110. 뭐하라는 얘기야? 1.1하는 얘기야. 사례 면적 300. 대상 면적 330. 뭐하라는 얘기야? 1.1하는 똑같다. 자, 1.1하라는 얘기야. 사례 면적 1000. 대상 면적 1200. 뭐하라는 얘기야? 1.2하라는 얘기야. 사례 면적 1000, 대상 면적 900 말하는 얘기야. 0.9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면적 비교는 여기 같은 급에 넣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위치가 아니야. 하지만 시험에는 꼭 나오거든. 거의 면적 비교는 꼭 나오더라고요. 면적 비교는 그래서 알고만 계시면 돼. 대상 면적을 어디로 올리고? 위로 올리고. 사례 면적 아래로 내리고. 면적은 뺍시다. 좀 번외로 기억합시다. 그럼 사시시기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자, 요 부동산은 5개 거래가 되긴 했어요. 근데 사정이 개입되어서 정상가보다 고가나 저가로 거래가 되었다고 나와요. 그러면요, 요거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감정평가는 무슨 가치로 평가해야 되니까? 시장 가치로 평가해야 되니까. 얘가 5개 거래가 되겠는데 6개월 전에 거래가 됐어요. 그 시점을 거래 시점이라고 해요. 무슨 시점? 근데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기준 시점. 알고 계시죠?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사례가 어디 있죠? 유사지역에 있죠. 대상은 어디 있죠? 인근 지역에 있죠. 같은 지역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 있어요? 지역 요인 비교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례 부동산하고요, 대상 부동산하고는 물건이 같아 달라. 비쌀 뿐이지 다르잖아요. 물건끼리 비교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시시계획 먼저 공개합니다. 특수한 사정이 기입되어서 고가나 저가로 거래된 가격을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바로잡는 작업을 뭐라 부른다? 사정 보정. 거래가 있었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으로 땡겨오는 작업을 시점 수정. 사례가 속해 있는 지역과 대상이 속해 있는 지역을 비교합니다. 지역 요인 비교. 물건끼리 비교합니다. 개별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 사례나 가져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례를 가져오려면요, 사정 보정도 가능해야 되고요, 시점 수정도 가능해야 되고요, 지역 요인 비교도 가능해야 되고요, 개별 요인 비교도 가능해야 돼요. 우리 이것을 사례 수집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사례 수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사정 보정 가능해야 돼, 시점 수정 가능해야 돼,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해야 되는데 동요들이 있어요. 시간적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시점 수정 가능성이라 그래요. 위치의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고요, 물적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이라고 해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사정이 개입된 것은 사례 자료로 채택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사정이 개입된 거 가져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보정만 가능하면 된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사례는 사례 자료로 채택될 수가 없다. OX, X.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 급매물로 거래된 거 가져올 수 있다 없다? 보정만 하면 돼요. 사정이 개입된 거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걸 가져와야지만 사정 보정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사정이 개입된 걸 못 가져온다면 사정을 보정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시점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건 꼭 알아야 돼요. 무슨 시점? 거래가 언제 있었는지 모르면 안 돼.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거래 시점에서 기준 시점 사이에 가격 변동에 관한 자료를 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까지는 필요 없고, 뭐는 꼭 알 것? 거래 시점은 꼭 알 것. 지역 요인 비교하려고 그러면 동일 수급권 안에서 가져와야 돼요. 어디 안에? 수급권 안에. 개별 요인 비교하려고 그러면 물건끼리 유사해야 돼. 근데 예외적으로 배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분법. 자, 우리 배분법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걸 배분법이라 그래요. 나는 토지 가격이 궁금해. 근데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돌아봤더니만 내 토지랑 비슷한 토지는 없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야. 내가 필요한 건 뭔데? 토지인데. 그러면 내가 필요한 부분이 여기 일부분에 속해 있네요. 그럼 건물 빼버리면 토지 가격 걸 수 있다 없다? 이게 배분법이고요. 이것도 괜찮아요. 내가 토지 가격이 궁금한데 전체에서 100분의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거야. 그래도 되겠지? 자, 예를 들면 얘가 1억인데 건물이 6천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 4천. 맞아요? 얘가 1억인데 건물이 40%를 차지해요. 그럼 얘는 얼마? 4천. 똑같겠지? 그래서 배분법은요, 빼는 방식이 있고 곱하는 방식이 있는데, 빼는 방식을 공제 방식이라 그래요. 곱하는 방식을 비율 방식이라고 하고요. 절대로 시험에 정답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알아두시기만 하면 좋답니다. 자, 따라해 보실래요? 배공비. 여러분, 무장공비 아니에요. 배공비예요. 배공비. 배공비. 여러분, 무장공비 알죠?
공산당이 싫어요. 몰래? 이승복 어린이. 몰래? 신고정신이 너무 추철하면 입이 찢어지고 뭐 그건 몰래? 아무튼 뭐 배공비. 무장공비 아니고 배공비. 무장공비 아니고 배공비인데요. 배분법에는 공제 방식과 비율 방식이 있어요. 배분법에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빼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고 공제 방식. 필요한 부분을 곱하는 방식이 비율 방식인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일부분만. 일치할 때. 유사성을 갖는 경우에. 알겠죠? 무장공비 아니고 배공비. 배분법에는 공제 방식과 비율 방식이 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랑 어떻게 사정 보정하고 시점 수정하고 지역 요인 비교하고 개별 요인 비교하는지를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적어도 이건 알고 들어가야 돼. 일로 오세요. 이건 알고 들어가야 돼. 자, 사정 보정 이 작업 꼭 해야 될까? 생략하는 경우도 있을까?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 얘가 정상적으로 그래가 되었대요. 사정 보정할 필요가?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이거. 이건 좀 지워도 될까요? 예. 여러분들 표준지요. 표준지. 표준지는 이미 정상적인 땅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뭐는 할 필요 없다. 사정 보정할 필요 없다.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아까 토지 가격 구할 때 표준지 공식 가져올 때는 시지개면 한다 그랬잖아. 기억나시죠? 하나 더. 대상은 반드시 인근에 있다. OX. O. 대상은 반드시 인근에 있어요. 사례는 반드시 유사에 있다. OX. X. 사례는요. 유사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동일 수거권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럼 사례가 여기 있으면 되는데. 여기 있으면. 그럼 사례는 경우의 수가 두 개예요. 어디 있기도 하고 유사에 있기도 하고 인근에 있기도 하고. 유사지역 있을 때는 지역이 다르지. 그럼 지역 비교를 하고 개별 비교를 해야 돼요. 알겠죠? 사례가 어디 있다면? 같은 지역에 있잖아. 지역 비교를 할 필요가 없지. 아니 외우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사례가 어디 있을 때는? 인근에 있을 때는 같은 지역에 있잖아. 그럼 지역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시험에서는 대상이 어디 있다는 얘기는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절대로 안 해줘요. 절대로 안 해줘요. 왜냐하면 대상은 당연히 인근에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뭐만 내주냐면 사례가 어디 있다는 얘기만 해줘요. 사례가 유사해 있으면 지역이 다르니까 지역 비교하고 개별 비교해야 돼요. 근데 사례가 어디 있다면? 같은 지역에 있네. 지역 비교를 할 필요가 없고 개별 요인 비교만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들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 엄청 중요한 거 하는데 주무시면 안 돼요. 자지 마. 자지 마. 공부 감소하면 안 되고 자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진짜 인근 지역에서 가져왔을 때 무슨 부동산을? 사례 부동산을 인근 지역에서 가져왔을 때는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저랑 지금부터 계산 문제 프라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 문제 프라이드. 이게 무조건 계산 문제예요. 자, 일단 553쪽에 사례 연습 문제가 몇 개 나옵니까? 7개 나옵니까? 7개 다 풀어드립니다. 자, 갑니다. 주어 찾습니다. 무슨 부동산은? 사례 부동산은 10% 저가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자, 대답하세요. 사례는 위에 있는 놈이에요? 밑에 있는 놈이에요? 아래에 있는 놈입니까? 그러니까 10% 저가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면 90분의 100 하면 돼. 뭐 보내면? 그러니까 비교치는 90분의 100이에요. 알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계속 할 거니까. 2번. 거래 시점은 7년이고 기준 시점은 9년이다. 근데 거래 시점은 100이고 기준 시점은 120이라면 시점 수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습니다. 100분의 120입니다. 100분의 1.2 하면 돼. 맞아요? 항상 거래가 아래로 가고요. 기준이 위로 갑니다. 모르겠을 때는 내가 알고 싶은 건 무슨 시점? 기준 시점. 나 기준 시점 갖게 알고 싶은 거잖아. 기준 위로 갑니다. 거기 기준 위로 갑니다. 예. 3번. 위 2번 문제에서 만일 지가가 10% 상승한다면 시점 수정치는 얼마이겠는가? 자, 보세요. 1 플러스 R의 N승입니다. 맞죠? 근데 10%니까 0.1이다. 그죠? 예, 0.1인데 몇 년? 7년도고 9년도였어요. 그죠? 이거 얼마 해줘요? 2승 해줘야 돼요. 맞아요? 1.1에 2승. 다행히 우리 1.1에 2승 정도는 외웠네. 뭐야? 1.21 해줘야 되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예. 4번. 주어 찾습니다. 무슨 부동산이? 그만 읽으세요. 몇 프로 열세? 5% 열세. 그러면 얼마? 100분의 95. 맞아요? 0.95라는 얘기예요. 예. 5번으로 갑니다. 무슨 부동산이? 그만 읽으세요. 사례 부동산이 주어 찾았으면 10% 우세. 그러면 110분의 100 이렇게 하는 겁니다. 110분의 밑에 게 10% 우세니까. 예. 근데 6번은 뭐니까? 두 개 나왔어요. 자, 따라하세요. 대상 부동산이 5% 열세. 사례 부동산이 10% 우세. 두 개 나오면요. 이렇게 해놓고 자 보세요. 하란 대로 하면 돼요. 대상 부동산이 어떻다고요? 5% 열세. 위에 거 95예요. 맞아요? 사례 부동산이 10% 우세. 밑에 거 110.
해설 무시하시고요. 해설 무시하시고.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이 어떻다? 그만큼 바로 잡아주고요. 사례 부동산이 어떻다? 그만큼 바로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결국 얼마분의 얼마? 110분의 95. 맞아요? 예, 9번 문제. 7번 문제. 7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 하나 알려드립니다. 인근지역. 어디서? 자, 인근지역에서 사례 부동산을 조사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체크하지 마시고 집에서 한번 더 풀어봐야 되니까 적어도 리을을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리을. 자, 리을 보니까 인근지역의 상권이 유사지역 상권보다 10% 열세다 그랬죠. 아니, 사례가 유사지역이 있다면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비교해야 되겠지만 지금 아까 사례도 인근지역이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인근지역과 유사지역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리을을 생략할 거예요. 리을 비교 작업을. 사례가 됐기 때문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리을을 빼고 해야 돼. 그 여기다가 리을 앞에다가 X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 실력으로 풀어야 되는데 한번 틀리고 이걸 봐야 되거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X 해놓으면 어떡할 거야. 안 돼. 지워. 보이는 것 같은데. 저 문구사 가서 지우개, 잘 지워지는 지우개라고 있어요. 진짜 있어요. 잘 지워지는 지우개로 지워주세요. 샤프심 뒤에 있는 지우개로 지우지 마시고 잘 지워지는 지우개로 지워주세요. 자, 1년 전에 얼마 그래되었다? 5억 곱하기입니다. 맞아요? 예, 계속할게요. 사례 부동산은 시세보다 15% 높게 거래가 되었다. 그런 말 있죠? 사례가 15% 높아요? 그럼 115분의 100이 돼요. 맞아요? 두 번째는 몇 분의 몇만 얘기해 주세요. 몇 분의 몇? 100분의 120. 맞아요? 예. 리얼 한다고 안 한다고? 리얼 안 한다고. 안 하고. 자, 미음 갑니다. 대상이 15% 우세. 그럼 100분의 115인데. 잠깐 봐봐. 요래. 약분돼요. 그럼 결국 얼마에서? 5억에서 1.2 곱하란 얘기야. 맞아요? 5억에서 1.2 곱하면 얼마? 6억. 답은 6억이 됩니다. 집에 가서 6억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혹시 6억이 안 나오고요. 갑자기 그 5억 4천이 나오시는 분들은 리을 비교를 해버린 거예요. 인근지역 있을 때는 지역 비용이 비교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리을 한번 틀리고 나서 봐야지 책이 좀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풀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은 원본 유지하시고요. 한 장 넘기셔서 2번 문제 풀 거예요. 2번 문제 풀 거예요. 옆에 계산기 바로 위치시키세요. 문제 옆에 계산기 들이미세요. 들이밀었어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두드려야 될 숫자가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거든요. 1년 전에 얼마 그래되었다? 2억 하세요. 2억. 2에다가 0 8개. 2억에다가 0 8개. 0 2개짜리 4번. 2하고 0 2개짜리 4번 했어요. 곱하기 면적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1000분의 900 맞습니까? 아니 사례는 밑으로 가고 대상은 위로 가니까 그러면 0.9. 그 0.9 곱하세요. 0.9. 곱했어요? 그 다음에 주어 찾습니다. 첫 번째 점에 무슨 부동산은? 아닌데 첫 번째 점에 대상 부동산 은이 주어인데 대상 부동산은 사례 부동산보다 면적은 아까 비교 끝났고 10% 우세하다.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이 10% 우세한 거예요. 그러면 1.1 곱해야 돼요. 대상이 10% 우세하면 1.1 곱했어요? 예. 마지막에 변동률이 몇 프로인데? 5%인데 요즘에 이거 조심합시다. 1년인지 아닌지 봐야 됩니다. 몇 년입니까? 1년 맞네. 그러면 1.05 때립니다. 혹시 2년이면 이거 1.05에 또 2승 때려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 2억 790만 원 맞나요? 답은 몇 번? 2번이고요. 3번 문제로 갑니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보고 계십니까? 예.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 제가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3번 문제는 끝에 보니까 토지평가 얘기죠. 근데 제곱미터당 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제곱미터당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는 면적 비교를 절대로 안 해요. 다시 뭐뭐당 얼마? 제곱미터당 얼마입니까? 하는 문제는 면적 비교를 절대로 안 해요. 면적이 나와 있어도 면적 비교 안 해요. 오른쪽 가시니까 4번에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를 구하라 그랬죠? 근데 보니까 제곱미터당 원이 아니고 그냥 감정평가를 구하라 그랬죠? 이거는 면적 비교를 해야 돼요. 다시. 제곱미터당 얼마입니까? 하는 문제는 면적 비교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토지 가격을 구했을 때는 면적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문제 푸는 묘미니까 한번 보세요.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알게 돼. 자, 일단 계산기 들이밀었어? 들이밀었으면 얘기해 주세요. 공시지가가 세 번째 점 끝에 표준지 공시지가 얼마? 200 곱하기 2의 0 6개. 했습니까? 한 칸 딱 내려오세요. 한 칸. 딱 내려오니까 몇 프로 상승? 5% 상승. 곱하기 1.05. 곱하기 1.05 했어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 찾으세요. 빨리. 개별 요인 찾았어요? 주어 찾습니다. 무슨 토지가?
대상 토지가 5% 열세. 그럼 100분의 95거든. 0.95 곱하기 환경 조건은 20% 우세합니까? 그럼 이게 100분의 120이거든. 뭐 1.2. 딱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239만 4천 원 나옵니다. 답은 몇 번? 4번. 면적 비교할 일이 없어요. 제곱미터당 단가 물을 때는요. 근데 오른쪽 가시니까 4번 문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4번 문제.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선정한 대상 토지의 감정 평가액을 구하라 하는 문제 찾았습니까? 예. 어디를 가야 되냐면요. 세 번째 점에 세 번째 칸에 가야 됩니다. 거래 사례 가격 얼마? 3억 곱하기 2 때리세요. 계산기다가 3억 쳐. 3억 쳤어요? 300 친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3억 쳤어요? 예. 곱하기 1.2를 때립니다. 왜 1.2 때리는지 봅니다. 사례 토지의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데? 100제곱미터인데, 대상 토지의 면적이 120이잖아. 면적 비교 해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1.2 곱하기 했어요, 지금? 예. 쭉 내려다 보니까 4% 상승한다는 말이 나오나? 1.04. 하셨어요? 두 칸 내려오세요. 몇 프로 열세? 5% 열세. 대상이 5% 열세입니다. 0.95입니다. 예. 0.95. 얼마? 답은? 4번. 5번 문제. 자, 5번 문제 푸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점에 보니까 주어가 대상 부동산입니까? 네. 두 번째 점도 주어가 대상 부동산입니까? 네. 세 번째는 동일하니까 할 필요 없고 네 번째 점도 주어가 대상 부동산입니까? 네. 위에 걸 조정하면 됩니다. 자, 연습 좀 할 거예요. 자, 저보세요. 연습 좀 할 거예요. 저보세요. 여러분들 1점 얼마 0점 얼마로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어요? 자, 대상 부동산이 저 보세요. 대상 부동산이 3% 열세 0.97. 대상 부동산이 4% 우세 1.04 우세 2% 우세 7% 아니 문제 내가 낼게요. 본인이 내고 맞추게? 그거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안 되겠어. 7% 우세 7% 열세 93이지 0.97이 아니지. 깝깝한 사람들아 7을 빼면 0.93이지. 깝깝하다 진짜.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할게요. 15% 우세 1.15 15% 열세 바로 돼가는 것 같아. 9% 열세 0.91 9% 우세 0.9 20% 우세 20% 열세 17% 우세 17 우세 17% 열세 0.83 뭐 대단한 거 한다고 참 0.83 24% 열세 0.76 뭐 대단한 거 한다고 24% 우세 계산기 들이미세요 옆에다가 계산기 들이밀었어요? 5% 우세 1.05 곱하기 0.97 곱하기 1.04 얼마 나옵니까? 1.05924 그럼 소수점 4자리에서 반원 얼마나 그랬잖아요. 반원 얼마 안 되네요. 그럼 1.059 답은 4번 되셨어요? 예. 요거랑 똑같은 문제 하나 더 풀어드릴 건데요. 요거랑 똑같은 문제 하나 더 풀어드려도 될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요 문제랑 똑같은 문제를 하나 더 풀어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예. 결혼생이 왜 그렇게 연습을 시켰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고. 지금은 모른다고. 지금 막 어려운 거 한다고 지랄하고 막 한다가 나중에 되면 안다고. 나중에 되면. 예. 595쪽에 24번 문제. 595쪽에 24번 문제. 자, 595쪽에 24번 문제 보고 계십니까? 595에 24번 문제. 찾았습니까? 계산기 들이밀어. 빨리 들이밀어. 24번 문제 옆에다가 계산기 들이밀었어요. 595쪽에 24번 문제 옆에 계산기 들이밀었어요. 시작. 0.98 곱하기 1.03 곱하기 0.99 곱하기
1.04. 답은? 그렇게 하면 돼.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왜 연습을 시키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계산기 바로 거래사례 비교법 문제는요. 다 계산기 들이밀 수 있어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말면 다 계산기 들이밀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조금 특이한 문제가 있어서 23번 문제 하나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론 수업하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라고. 알겠죠? 23번 문제. 인근 표준액지와 비교한 대상 토지의 특성 다음과 같다. 인근 표준액지와 대비한 대상 토지의 개별료인 비교치를 구하라는 문제 찾았습니까? 대상 토지 면적이 얼만데? 1000인데 600은 완경사, 나머지는 평지. 완경사 부분은 20% 강가윤이 있고 평지 부분은 강가윤이 없다. 그런 말 있습니까? 예, 7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 차이점 알려드릴까요? 어려운 문제는, 쉬운 문제는요, 문제 풀 때 보면 여러분들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요, 눈빛이 어두워져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요, 오히려 눈빛이 밝아져요. 왜냐하면 뭔 말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풀면서 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진짜 어렵네 이 문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풀지도 못해요. 왜? 뭔 말인지를 몰라요, 뭔 말인지를. 자, 7번 보세요. 자, 문제 이제 알려드립니다. 이 땅 전체 면적이 1000제곱미터 땅이에요. 몇 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땅인데 땅이 이런 땅이에요. 뭐가 있고 완경사가 있고 평지가 있는 땅인데, 맞아요? 완경사 부분은요 20%가 강가된대요. 맞죠? 근데 평지 부분은 강가 요인이 없대요.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럼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600제곱미터래요. 여기가 400제곱미터고. 맞아요? 자, 이거 공부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왜? 나머지는 평지다. 20% 강가 요인이 있다. 맞는데? 네, 맞아요. 예. 자, 그럼 요거 공부하는 방법. 자, 이게 몇 프로죠? 60%죠. 60%는 80%의 거래가 돼요. 이해됐어요? 플러스 몇 프로는? 40%는 100%의 거래가 돼요. 이거 하면 돼요. 이게 문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20% 강가된다는 말은 이 전체 중 몇 프로는? 60%는, 이상 소리 하지 말고, 자, 다시 갑니다. 이 전체 100% 중 60%는, 영이 하나 빠졌다는 얘기구나. 600제곱미터. 자, 60%는 80% 거래가 되고, 얼마는? 40%는 100%. 강가율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68에 0.48 되거든. 맞아요? 이거는 그냥 0.4 되거든. 그럼 여기는 0.88. 답은 몇 번? 2번. 자, 그럼 제가 문제 응용 한번 해드릴게요. 문제 응용. 자, 보세요. 전체 1000제곱미터의 토지가 있다. 듣고 있나, 지금? 예. 이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토지가요, 70%는 완경사고, 700제곱미터는 완경사고, 300제곱미터는 극경사다. 이렇게. 다 죽었어. 완경사 부분은 20% 강가윤이 있고, 극경사 부분은 40% 강가윤이 있다. 이렇게. 개별료 비교치를 구하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시작. 70%는 80%의 거래가 되고, 맞아요? 플러스 30%는,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78에 0.56이거든. 그러면 36에 0.18이거든. 그러면 0.74. 이게 개별료 비교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면 하고 이제 안 하려고. 보고 있나? 자, 이 토지는 1000제곱미터인데 600제곱미터는 완경사고요. 400제곱미터는 평지예요. 완경사 부분은 20% 강가윤이 발생하고요. 평지 부분은요 30% 증가윤이 발생해요. 듣고 있나? 자, 몇 프로는? 60%는 80%고 플러스 40%는 130%가 되는 거지. 1.3 맞지? 맞아. 1.3 맞아. 왜 맞춰놓고 놀래? 맞아. 내가 너무 지랄했나 그동안. 1.3, 1.3, 맞아. 1.3 맞아. 맞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30% 이제 증가된 걸 갖다가 표현할 때는 이제 130% 증가 요인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0.48. 요거는요? 5.2가 5점 맞나 이거? 맞아요? 예. 그러면 5점 아닌데 너무한데.
0.5인데? 0.5예요. 0.5. 앞에 한 두 사람이 너무 막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내가 이거 0.5라고 생각했었거든. 그때 막 아니래 5점 맞대 막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얼마 되면 1이네 100%가 됩니다. 100%. 이거는 개별련 비교치가 없어요. 100% 됩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 23번 문제 있죠. 23번 문제 요거 나오면요 한번 난리가 날 거예요. 한번 일대 혼란이 벌어질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거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가시는 길에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챙기는지 아세요? 왜 챙기냐면 작년에 거래사례 비교법 나올 만한 계산 문제 다 나왔어요. 사실 유형이. 작년에 나올 유형이 다 나왔거든요. 이번엔 약간 변태적인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정규 코스 아니고 약간 변태 코스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나올 때가 됐어. 아주 중요해.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어. 알겠어요? 변태 체크 하나 해놓으시고 이거 한번 나오면 진짜 쉬운 문제인데 뭔 말인지 몰라서 틀리면 아깝잖아. 아시겠죠? 예, 좀 쉬었다가 마지막 수입 방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